와우. 안녕하세요.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황현철입니다. 펀치라인 복싱 토크 94회. 오늘은 박종팔 선수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박종팔 파트 3. 지난 시간에 머레이 셔덜랜드를 꺾고 IBF 슈퍼미들급 세계 챔피언의 박종팔 선수가 오르는 얘기까지 나눠봤고요. 오늘은 그 이후 IBF 타이틀 방어 그리고 WBA 챔피언이 되었다가 은퇴할 때까지의 얘기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박종팔 선수 파트 1, 2에서 함께 해주셨던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이성열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구혜윤 플로리 구본정님 함께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자, 마지막 이야기 이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4년 7월 22일에 장충체육관에서 머레이 서덜랜드를 11라운드에 정말 멋지게 KO시키고 국내 최중량급 세계 챔피언으로 박종팔 선수가 탄생을 했고요. 박종팔 선수가 챔피언이 되면서 그 IBF의 약간의 그 불신 또 격이 떨어졌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만회가 되는 그런 효과를 좀 보여주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상대가 또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나눴지만 머레이 서덜랜드라는 그 세계의 검증된 강호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또한 그 타이틀이 격이 훨씬 더 이제 격상하는 그런 효과도 볼 수 있었고요. 그렇게 챔피언이 돼서 3개월 후입니다. 84년 10월 7일에 타이틀 방어전 대신 윌리 카라는 선수를 맞아서 10라운드 판정승을 거둡니다. 근데 이때 방어전을 바로 안 하고 논타이틀전을 했을까요? 이 비즈니스적이면은 잘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이 시합을 봤을 때는 뭐 이제 머레이 서덜랜드와의 시합에서 너무 진을 많이 빼서 한 차례 정도 쉬어가자 뭐 그런 의미로 저는 그렇게 간단하게 보고 싶은데 그게 뭐 또 속사정을 보면은 뭐 여러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뭐 이렇게 70년대 챔피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 챔피언인 상태로 논타이틀전은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많이 했죠. 네, 그 다음 이제 80년대에는 이런 경우가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지금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워밍업 차원에서 한번 시합을 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어떤 들은 얘기는 없으실까요? 예, 저도 그건 잘 지금 모르겠습니다. 요 상황을 봤을 때 이해가 안 가는 윌리카와의 대전인데 지금 뭐 그 구본정님 말씀처럼 그 워밍업 차원에서 진짜 좀 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 당시에 동아 프로모션의 선수가 엄청났잖아요. 그러니까 뭐 IBF 타이틀 매치부터 각 그 저 체급별로 선수들을 관리하던 어떤 그 비즈니스적인 측면도 뭐 작용이 했을 것 같은데 속내막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84년이 갔고 85년 1월 2일이었죠. 그러니까 신년 특집 그 MBC 권투로 로이 검즈를 맞아서 1차 방어전을 벌이는데 이 로이 검즈가 영국 선수였어요. 영국 선수고 또 예전에 그 저기 1패를 그 비참한 KO를 안 줬던 플랜시오 오벨메스와의 그 약간의 그 신체적인 비슷한 면이 있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이제 기대했던 그런 시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과 자체는 정말 뭐 손쉽게 싱거운 이기는 그런 결과가 됐거든요. 그때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이 시합 뭐 확실히 기억나는데요. 일단 뭐 1월 2일이라고 이제 신년 특집으로 이제 첫 방어전을 이제 흑인 체력 좀 아까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신체 조건이 좋은 제 기억으로는 펀치력도 기록상에는 꽤 높았던 KO율이 높았던 선수로 기억해서 중량급이라 혹시나 한 방 럭키 펀치에 맞을 수도 있어서 좀 초반에 걱정을 했는데 1회부터 시작하자마자 손쉽게 뭐 특유의 레프트 보디 공격으로 멋지게 KO를 이겨서 기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외려 좀 걱정하던 상대였는데 너무 쉽게 이겨버리니까 이제 또 그 IBF에 대한 그 막 불신의 소리. 아유, 이때부터 좀 예, 선수가 너무 약한 거 아니냐부터 해서. 그러니까 참 이때는 선수들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올라가는데 쉽게 이기면 상대 질이 떨어진다고 뭐라 하고 정말 어렵게 이기면 연습 안 했다는 소리도 듣고 볼멘 소리가 좀 나올 수밖에 없는
하지만 좋은 대우를 받았던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프로야구 선수들처럼 좀 감수해야 될 부분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어쨌든 영국 선수를 맞아서 손쉬운 1차 방어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차 방어전을 갖기 전에 다시 한번 이제 논타이틀전을 갖게 되는데 이게 그냥 논타이틀전이 아니고 그 국내 라이벌전이었어요. 근데 그 말은 라이벌전이었지만 그 라이벌전이라는 호칭에 대해서 박종팔 선수가 상당히 기분 나쁘게 생각했던 그 노창환 선수와의 경기였거든요. 이 시합도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게 타이틀을 홀더로서 왜 이런 또 시합을 그것도 국내 선수와 이런 시합을 가졌는지 또 혹시 뭐 어떤 이 이유가 시합은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뭐 노창환 선수가 당시 한국 챔피언인 상태였던 것 같은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박종팔 선수의 라이벌이었던 한때 라이벌로 1승 1패를 주고받았던 나경민 선수를 어쨌든 뭐 KO로 누르고 노창환 선수가 급부상했기 때문에 방송국에서는 뭐 일단 그런 얘기가 사실 있겠네요. 네 그래서 방송국에서는 이제 시청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좋은 카드였다고 생각했고 제가 박종팔 챔피언 입장이었으면 좀 많이 자존심을 상했겠지만 뭐 아마 프로모터 측에서도 방송국하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한번 시합을 유치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되고요. 노창환 측에서는 뭐 마다할 이유가 없죠. 현역 세계 챔피언하고 시합을 하는데 이기면 정말 벼락스타 되는 거고 다시 한번 노창환 선수가 나경민에 이어서 현역 세계 챔피언을 잡는다면은 뭐 완전 출세하는 거죠. 그래서 마다할 이유가 없었던 것 같고 방송국에서도 뭐 그 광고 뭐 이런 PR 효과가 좀 컸다고 생각해서 아마 박종팔 챔프 빼고는 전부 좋아하지 않았을까. 예. 얼마를 지금 개런티를 얼마 받았는지는 제가 이때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노창환 선수 확실한 거는 노창환 선수가 그때 얘기하기를 프로에 데뷔해서 지금까지 받은 돈을 다 합친 것보다 좀 많이 받았다고 했어요. 이 한 경기에서. 그러니까 노창환 선수로서는 뭐 정말 스타가 될 수 있는 기회에다가 돈도 많이 주니까 뭐 정말 좋은 그런 매치가 됐는데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IBF가 83년 말부터 84년도에 쭉 국내에서 흥행을 하면서 좋은 시합도 많았지만 비판적인 목소리도 많았단 말이죠. 그런데 85년 1월 달에 김지원 선수와 서성인 선수가 경기를 합니다. 그래서 김지원 선수가 새 챔피언이 되는데 내용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복싱 팬이나 또 시청률도 좋았고 그 여러 그 복싱계에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봤고 또 같은 달에 전주도 선수와 박강구 선수가 했는데 그 시합도 대단한 명승부. 그렇죠. 명승부의 마지막 라운드 KO. 이런 시합이 나오다 보니까 방송국에서도 박종팔 선수의 그 국내 라이벌전을 추진한 것이 아닌가. 뭐 방송국에서 추진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쪽으로 프로모션과 대화를 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잠깐 얘기 드렸었지만 나경민 선수와의 3차전이 왜 안 벌어졌는지 만일 나경민 선수가 이 당시까지 승승장구하고 있었다면 분명히 아마 붙을 수 있었던 타이틀을 걸고라도 붙을 수 있었던 상태였을 텐데 나경민 선수는 가라앉고 이제 나경민 선수를 꺾은 노창환 선수가 존재하다 보니까 뭐 그런 시각에서 원장님 말씀처럼 박종팔 선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매치업이 좀 성사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세계 타이틀 매치로 하기에는 아마 IBF에서 승인하기가 좀 어려웠을 겁니다. 노창환 선수의 전적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타이틀 매치가 됐다면 복싱 팬들도 좀 회의적으로 바라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박종팔 선수가 판정승을 거뒀다는 거죠. 물론 스코어 차이는 많이 났는데 노창환 선수를 KO 직전까지 몰아붙였다는 인상은 주지 못한 경기였어요. 뭐 일방적인 완승이긴 했어도 노창환 선수가 잘 버티네 잘하네 이런 외려 평가를 끌어냈기 때문에 박종팔 선수는 이기고도 좀 자존심이 상하는 본전을 못 찾은 그런 경기가 되고 말았는데 뭐 아무튼 그렇게 경기는 끝났고 2달 후에 비니코토를 맞아서 이제 서울에서 2차 방어전을 갔습니다.
이 비니코토도 나름대로의 어떤 개성이 뚜렷한 선수였죠. 미국에서 그 주무대는 아니었지만은 뭐 로컬 복서로 충분히 자기 그 실력을 쌓아오고 있던 그 비니코토 선수와 방어전을 했는데 이 선수는 그 아까 그 동남아의 만화 프랜차이 같은 그런 턱을 갖고 있던 선수 같은데 굉장히 그 차돌처럼 단단하고 그 돌덩이 같은 그런 이미지, 그 다음에 뚜렷한 어떤 그 특징은 없지만은 얼굴을 때리는 얼굴을 때렸을 때 그 얼굴과 목과 몸을 동시에 때리는 느낌. 그러니까 어떤 돌을 그냥 샌드백을 치는 느낌이라 그 흔히들 말하는 아나운서들이 그 TV 방송에서 말하는 그런 뭐 샌드백 두들기듯 그런 샌드백이 아니라 실제 박종팔 선수가 주먹을 던졌을 때 얼굴을 치든 배를 치든 그 한 어떤 그 샌드백을 치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참 맷집 좋은 선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2차전을 나중에 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과연 2차전에도 뭐 KO가 날까 했는데 뭐 2차전에서는 뭐 그렇게 됐지만 하여튼 1차전을 봤을 때는 정말 맷집이 좋은 선수였습니다. 네. 이 선수는 뭐 당시 전적도 꽤 많았고 근데 펀치력이 뛰어난 것 같진 않았고 제 기억으로는 KO패가 이 당시에 한 번도 없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습니다. 끊임없이 공격적으로 우리 박정팔 챔피언이 공략을 했는데 지금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화끈한 시합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넉넉한 판정으로 이겼는데 그렇게 큰 임팩트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시합은 맞았던 것 같은데 그 화끈한 시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미국에 가서 시합을 한다고 들어서 뭐 이렇게 크게 걱정은 안 했습니다. 상대방이 뭐 테크닉이 그렇게 뛰어난 것 같지도 않고 펀치력이 막 뛰어나서 우리 박정팔 챔프가 위험한 상황까지는 안 갈 것 같고 뭐 KO까지는 모르겠는데 뭐 진다는 생각은 거의 안 하고 봤던 것 같습니다. 아마 대부분 2차전도 사람들이 그렇게 봤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커터 쪽에서도 나름대로의 자신감을 갖고 홈에서는 이길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아마 박종팔을 불러들이지 않았나 싶은데 그렇게 3차 방어를 2차 방어를 성공을 하죠. 그리고 이제 6개월 후에 다시 만나는 선수가 노창환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85년 4월부터 86년 4월까지는 노창환 비니코토, 노창환 비니코토 이렇게 이제 싸움을 하게 되는데 이때도 이제 신년 특집이었어요. 86년 신년 특집으로 노창환 선수와의 이제 라이벌전. 이거 기네스북에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떤 부분이? 요 세트 대결. 아, 세트 대결이요? 네네. 글쎄요. 뭐 워낙 많은 선수들이 있으니까 또 비슷한 기록이 있지 않을까요? 보진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같은 선수와 두 명의 같은 선수와 이렇게 세트로 시합했던 걸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해외에서 그러네요. 첫 대결은 판정, 둘째 대결은 모두 KO. 네. 그렇게 그것까지 또 나뉘어져 있네요. 우연히 이루어지네요. 근데 이제 2차전을 하면서 경기 전 인터뷰를 했는데 박종팔 선수는 너무 좀 기분 나쁜 아주 티를 좀 냈었죠. 라이벌전이라는 호칭에 대해서. 구본정님 이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이때 정말 인터뷰가 한 5, 6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너무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재밌다고나 할까 좀 캐스터가 노창환 선수에게 이제 물어봤는데 이제 보통 운동 경기에서 이제 박정팔 챔프가 이제 나이도 더 선배고 뭐 링 커리어로 보나 나이로 보나 모든 게 선배라 이렇게 존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노창환 선수께서 이제 그냥 종팔이는 자기 적수가 안 된다고 직접 그렇게 얘기했네. 직접 얘기를 하시면서 5라운드인가 몇 라운드를 지목을 하셔가지고 KO로 이기겠다라고 해서 캐스터가 그 숫자가 어떻게 나온 거냐 도대체 어떻게 나온 숫자냐고 얘기하니까 뭐 그냥 어쨌든 내가 이긴다 뭐 기량으로 안 되면 맷집으로 해도 이겨버리겠다 뭐 이렇게 그건 기억나네요. 네, 그래서 기억나네요. 한참 이겼다.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유혁 캐스터였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예. 진지하게 인터뷰를 하는데 보면서 저도 정말 웃었던 기억이 나고. 박찬영 시합할 때도 그때 가셨는데 그분이. 아, 링에서 네, 예, 인터뷰를 예, 했었죠. 맞습니다. 예. 근데 박종팔 선수는 대조적으로 상당히 심기가 불편해 보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밴디지를 매면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냥 억지로 하는 그런 그 아주 기분 나쁜 티를 씁쓸한 좀 많이 표정. 내셨어요. 씁쓸한 표정. 그래서 이게 라이벌이 아닌데 그 라이벌전이라고 한다. 데 대한 불만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어쨌든 뭐 그래서 더 별렀는지 모르겠는데 이날은 그 노창환 선수를 KO승을 거두게 되죠. 분노의 펀치가 중간중간 느껴지더라고요. 예, 많이 다운을 뺏었는데 그 나중에는 승리한 인터뷰에서 이게 너무 징그러웠다 자꾸 일어나니까 그만 좀 일어났으면 하시면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 다운인가에서는 노창환 선수가 이제 그 레프트 보디를 맞고 옆으로 이제 좀 피해가면서 이렇게 걸어가는 듯한 그런 약간 등을 모션, 예, 약간 돌리듯이. 모션으로 좀 이렇게 약간 웃음을 좀 주셨는데 하여튼 시합 내용은 뭐 박정팔 선수의 일방적인 시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노창환 선수의 정신력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아, 네네.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또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 무릎을 꿇어서 패자에게도 박수가 갔던 그런 경기가 됐어요. 시대는 다르지만 그 독사 이상호님하고 노창환 선수가 붙었으면 맷집의 정말 누가 먼저 쓰러지냐 공격 수비는 생각 안 하고 서로 붙었지 않았을까. 그 재밌는 예. 가상 대결이네요. 중량급한 김성준 대 정상일 네. 대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정말 느낌이 드네요. 누가 더 맷집이 좋은가. 맷집 왕의 대결이. 네. 또한 펀치력이 아주 뛰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정말 주고받는 그런 그 합이 잘 맞았을 것 같기도 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보세요? 결과는 저는 독사 이상호 선수가 조금 유리하다고 봤습니다. 그 의외로 재밌는 가상 대결이네요. 네. 노창환 그 선수께서는 남양주 쪽에서 이제 토종닭이랑 이런 그 농원 같은 걸 크게 사업체를 운영하셨었는데 재작년인가 돌아가셨어요. 3년 전인가 보네요. 그때 안타깝게 이제 지병 때문에 돌아가셔서 이분도 한 60년 정도 되시지 않나요? 60년생 정도. 그 정도 될 겁니다. 거의 60 정도 돼서 돌아가셨으니까 60이 좀 넘어서 가셨는지 어쨌든 아시는 분들은 뭐 명복을 빌겠습니다. 네네. 진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저희가 예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국내 선수도 그렇고 외국 선수도 그렇고 이렇게 어쨌든 신년 특집에서 노창환 선수와 논타이틀전을 가져서 다시 이제 KO승을 거두고 86년 4월에 비니커토가 미국으로 불러들이죠. 그래서 박종팔 선수가 그 미국 원정 방어전 길에 나서게 됩니다. 이 비니커터 쪽에서는 어차피 실력으로는 안 된다는 걸 1차전에서 이제 느꼈기 때문에 실력 플러스 또 이제 그 경기 외적인 면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박종발 선수를 이겨서 이 슈퍼미들급 타이틀을 가져가려고 하는 그 노력이 보였던 경기인데 뭐 중간에 뭐 라운드 거리 와가지고 박종팔 선수를 좀 이렇게 혼란스럽게 했던 기억도 나고요. 그 상체를 예. 벗었던. 예. 그 TV에서 생방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잡혔나요? 나왔습니다. 생방으로요. 하여튼 그래서 근데 박종발 선수는 뭐 그쪽을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열심히 그 트레이너 지시에 열심히 이제 합을 맞추려고 노력하셨는데 어쨌든 이 비니커터 선수는 맷집이 아무리 좋아도 정타가 정타가 이런 제대로 된 그 인체에 들어가면은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거를 뭐 일깨워준 그런 시합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맷집이 좋아도 이 급소에 이 정권이 들어가게 되면은 뭐 누울 수밖에 없다는 그런 평범한 진리를 일깨워준 그런 시합이었던 것 같아요. 박종팔 선수가 그 불가사의한 선수라는 것이 이때도 연습을 엄청나게 한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미국 원정전이다 보니까 그렇죠. 예. 아마 준비를 또 단단히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재대결에서 상당히 강한 모습을 계속 보여줘 왔어요. 뭐 만화 프랜차이전도 그렇고, 뭐 아 그러네. 나경민전도 그렇고, 노창원전이라든가 이 비니커터전이라든가, 그러니까 마음 먹고 하면은 뭔가 다른 레벨로 올라가는 이제 그런 면. 그리고 또 이 승리가 미국에서 거둔 한국인의 세계 타이틀전의 유일한 승리이기 때문에 36년 지난 지금까지도 물론 메이저 체급은 메이저 타이틀은 아니지만 김지훈 선수가 나중에 한번 챔피언에 한번 오르지 않나요? 그거는 남아공 그거 이제 IBO 타이틀 매치고요. 미국이 아니라 이제 남아공화국에서 거둔 승리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이제 미국 땅에서 세계 타이틀 매치 승리는 그 박종발 선수가 유일하죠. 그때 마지막 라운드 15라운드 KO 승이었고, 그러니까 WBC는 83년에 이미 이제 12라운드제를 그 시행하고 있었고, WBA와 IBF가 86년대는 15라운드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때도 15라운드 KO 승을 저희가 구경을 할 수 있었고요. 구본정님은 이 경기 어떠셨습니까? 뭐 이때가 토요일 날 한 걸로 토요일이었던 토요일이에요. 것 같습니다. 토요일인 것 같은데 뭐 학교 끝나고 와서 이제 보면서 뭐 진다는 생각은 거의 하지 않았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미국이라 판정에 갔을 경우에 이제 판정에서 이제 혹시 심판들이 좀 장난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워낙 테크닉이 좀 차이가 나다 보니까 보면서는 뭐 전혀 걱정을 안 했습니다. 막판에 KO까지는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마지막에도 멋있게 KO를 이겨가지고 더 기뻤던 것 같습니다. 이 비니커터는 이 이후에 어떻게 선수 생활을 또 했나요? 비니커터 선수가 이 시합 후에도 몇 경기를 더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참 이 선수도 나름의 어떤 그 개성 있는 복서였는데 개성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박종팔 선수가 그만큼 열심히 준비를 했던 것 같고, 이 세계 타이틀에서 2차전이 보통 이렇게 좀 불안하거든요. 왜냐면 1차전에서 서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2차전이 들어갔을 때는 뭐 한국 선수가 됐든 저쪽 선수가 됐든 좀 1차전보다 만족할 만한 경기가 나오는 경기가 거의 없는데 이 비니커터 선수하고 붙은다고 했을 때 뭐 워낙 특징이 없고 맷집으로만 하던 선수이기 때문에 신체 조건도 그렇고요. 그래서 크게 이 시합만큼은 정말 편안하게 봤던 미국이었지만 질 거라는 생각이 저도 구본정님 말씀처럼 질 거라는 생각이 안 들었던 거 아주 편했던 시합이었던 것 같아요. 미국 시합 하면은 대구 위성중계로 보면 막 시저스 팰리스나 이런 화려한 링이나 무대가 이제 연상이 되는데, 이때는 현장 화면이 딱 나왔는데 네. 그냥 무슨 어두침침한 그런 체육관이라서 저희가 미국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그 시골 영세체육관에서 무리해서 아마 세계 타이틀을 주최했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가끔 이제 일본 같은데 이제 뭐 후쿠오카 같은 데서 지인진 선수를 막 그 사비 털고 해서 부르듯이 이것도 그런 대결이 아니었나 싶네요. 이렇게 어쨌든 미국 원정 방어전에서 3차 방어에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4차 방어전에서 만나는 선수는 정말 만만치 않은 그 선수였습니다. 86년 7월 6일이었는데요. 린델 홈즈를 맞아서 청주에서 4차 방어전을 갔습니다. 린델 혼즈에 대해서 뭐 예전에 어떤 기사도 좀 보고 해가지고 이 선수에 대해서 좀 불안하다 했는데 이 선수만 넘기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슈퍼 미들급이 중량급이지만은 박종발 선수가 조금 더 가지 않을까 했는데 정말 불안했던 시합이었던 것 같은데 이 시합하고 2라운드에 그 버팅이 세게 나면서 경기가 중단돼서 이제 노 콘테스트로 이제 마무리가 돼서 정말 가슴을 쓸어내렸던 그 정말 다행스러웠던 그런 결과. 시합 뭐 재미는 없었지만 한국인으로서는 다행스러웠던 결과에 그렇게 이제 게임이 기억되네요. 네, 뭐 저도 이때가 지명 방어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린델 홈즈 선수는 뭐 미국 본토에서 굉장히 KO율이 거의 90%에 가까울 정도로 딱 보기에도 정말 주먹이 강해 보이는
딱 그런 선수였고 나중에 제가 알기로도 세계 챔피언까지 지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력자죠, 실력자. 원펀치로는 박종팔 선수랑 했던 선수 중에 최고이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2라운드에 이제 그 부상으로 노게임이 선언돼서 인터뷰를 하실 때 박종팔 챔피언이 굉장히 많이 안타까워하더라고요. 인터뷰상에서도 본인도 좀 많이 보여주고 싶었는데 바로 그냥 시합이 중단돼 버려서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일 아쉬웠던 거는 물론 팬들이었겠죠. 그렇죠. 예, 비싼 돈을 주고 들어갔는데 2라운드에 그냥 바로 스톱돼 버려가지고 이게 참 복싱의 의외성인 것 같아요. 그 버팅이 크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쪽이 안면 쪽이 그냥 크게 찢기면서 도저히 뭐 시합을 치를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저도 아까 이성열 이사님처럼 이 경기를 끝까지 보질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좀 다행이다. 방어에 성공해서 그런 마음이 어느 정도 좀 생겼던 그런 예, 경기였던 오히려 것 같아요. 시합을 끝까지 못 봐서의 그런 아쉬움보다는 얼른 지금 말려서 다행이다. 왜냐면 1라운드에 너무 안 풀리고 정말 본토에서 다져졌던 그런 실력자가 나와서 특히 더군다나 흑인으로서 그 잽이라든가 이런 몸 민첩성이 일반 비니커터 선수와는 완전히 급이 다른 그런 선수였던 것 같아서 정말 결과론적으로 정말 다행스럽게 봤어요. 노 콘테스트로 그 유일하게 이제 전적에 있는 그 NC가 바로 이 경기입니다. 그렇게 4차 방어가 일단 통과를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노 콘테스트가 됐는데 그 부상을 크게 당했는데도 2달 후에 방어전이 또 잡힙니다. 그래서 9월 달에 마빈 맥과 부산에서 이제 5차 방어전을 갖게 되죠. 이 마빈 맥전은 박종팔 선수의 그 IBF 타이틀전 영상 중에서 유일하게 현재까지 그 남아 있지 않는 영상이에요. 풀라운드가. 아빈맥 선수 이 시합도 분명히 보긴 봤는데 별로 기억에 남는 경기가 아니었던 걸로 봐서는 고전 좋은 시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고전한 시합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사실 이게 포인트 면에서 이기기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15라운드 종료공 올리고 했었는데 뭐 결과는 이제 판정승이었고요. 그냥 넘어가죠 이건. 예. 예, 그렇다고 뭐 박종팔 선수가 이러이래서 확실히 졌다라고 얘기하기도 또 애매한 그런 시합이었어요. 근데 저는 기억으로 한 3점 정도 봤습니다. 3점 정도 차이로. 마빈 맥 우세로. 예. 이 잽을 너무 많이 허용했어요. 경기 후반에는 반격을 좀 많이 했거든요. 외려 11라운드 이후부터는 예. 박종팔 선수가 좀 관중들 많이 소리가 우르르 가져왔는데 나오곤 했었는데 그 초반에 잃었던 점수가 조금 마빈맥 선수가 미국 선수였나요? 호주 선수가 아닌가 덕셈이 싶은데. 호주. 덕셈도 호주 선수고요. 이 마빈 맥도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이름이 마빈이라 좀 해글러 사촌 동생. 자, 이렇게 5차 방어전에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87년으로 넘어갑니다. 87년으로 넘어가서 1월 25일에 덕셈과 6차 방어전을 갔죠. 이 경기도 말이 좀 예. 많았던. 너무 레퍼리가 너무 갑자기 끊어서 그 정당하게 보셨나요? 아니요, 전 왜 끊었는지 아직도 별로 이해가 안 가는데 뭐 그렇다고 뭐 이 시합은 뭐 이겼다고 이긴 시합은 맞는데 근데 TKO를 선언할 만한 그런 펀치는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 왜 심판이 거기서 끊었는지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좀 의아했죠, 사실. 이때 그냥 놔둬서 판정까지 가서 이겼으면은 무난하게 그냥 뭐 방어한다고 봤을 텐데 뭐 레퍼리 스톱을 허버트 민씨죠? 예, 호버트 민입니다. 그 휴버트 민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필리핀계 이제 미국인인데 한국계 뭐죠. 어쨌든 근데 왜 그때 스톱을 그리고 선언했는지 스톱 시키는 그 모션이 너무 예, 좀 자연스럽지가 않고 어정쩡했고 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의 모션이 좀 그러니까 연기를 좀 이렇게 잘못했던 그런 좀 그런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무슨 행위가 있으면 거기 공감을 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줘야 되는데 그 경기장 안에 있던 박종팔 선수와 덕샘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 또 TV를 보던 모든 사람들이 왜? 하는 그 의아함을 가졌던 도저히 공감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스톱하자마자 덕샘은 이제 마우스피스를 뱉어버리고 박종팔 선수도 왜 내가 하고 이제 손이 올려졌던 그런 기억이 좀 납니다. 왜 그랬는지는 정말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이 점수 차가 비슷비슷하게 가지 않았나요? 이 시합? 점수 차가 근소 차였는데 근소 차가. 예, 근소 차였지만 그 박종팔 선수가 이기는 데는 무리가 없었던 시합이어서 외려 그냥 놔두는 것이 박종팔 선수에게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하는 바람에 좀 괜히 박종팔 선수가 좀 욕을 먹었던 그런 경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어쨌든 그러면서 계속 방어 횟수는 쌓이게 됩니다. 지금 벌써 뭐 6차까지 이제 방어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4개월 후에 이제 그 진짜 배기 린델 홈즈를 다시 만나죠. 정말 이 시합 불안한 시합. 이때는 정말 경기 전부터 많은 복싱 팬들이 긴장했던 그런 대결이 됐었어요. 이 시합 전부터 좀 롱런 이제 6차 방어를 성공했기 때문에 롱런 챔피언 가도에 이제 올라섰는데 7차 방어 박종팔 위험하다 뭐 이런 기사도 본 것 같고 워낙에 또 강타자다 보니까 팬들도 꽤 이날 많이 왔던 걸로 제가 인천에서 시합한 건데 기억나고요. 먼저 다운을 우리 박종팔 챔프가 다운을 한 차례 앞으로 예, 꼬꾸라지죠. 앞으로 넘어져서 이거 중간에 끝나는 거 아닌가 그랬는데 그래도 어떻게 좀 힘을 내셔가지고 판정까지 갔던 그 기억이 나는데 막판에 한 10 몇 라운드였나 한번 우리 박종팔 챔프가 좀 몰아쳐서 한번 찬스도 잡았던 거 기억나고 근데 판정은 굉장히 힘들었던 판정승으로 기억합니다. 이 시합은 판정 결과가 정당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저는 그냥 무난하게 봤습니다. 뭐 이 정도라면 홈에서 다운을 당하긴 했지만 후반을 잘 싸웠기 때문에 뭐 괜찮지 않았나 싶었는데 우리 이사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예, 이 시합도 박종팔 선수가 그 다운을 앞으로 당했지만은 또 기적적으로 그거를 극복해내서 또 한국에서 했기 때문에 하여튼 뭐 무난하진 않지만은 뭐 근소하게나마 판정으로 아주 잘 싸워줬던 그런 시합이었던 것 같아요. 미국에 가서 했다면 좀 어려웠을 것 같은. 그랬다면 중간에 끝났을 것 같은. 줬구나. 예, 좀 아무래도 워낙에 펀치가 좋다 보니까 박종팔 챔프와 시합했던 선수 중에는 단발로는 최고였던 것 같습니다. 이분이. 그러네요. 예, 단발 세 손가락 펀치는- 안에 들 것 같은데요. 실력자. 네, 따졌을 때. 실력자로 따지면은 뭐 오베메야스, 서덜랜드 그리고 린델홈즈. 린데롬즈. 그렇게 꼽기에 손색이 없죠, 네. 사실. 외국 선수만을 봤을 네. 때. 물론 나중에 뭐 국내 선수 백인철이라는 걸출한 스타랑 또 했지만 외국인 선수로 봤을 때는 그렇겠네요. 3인방 정도 되지 않을까. 국제적인 세계적인 복서로 봤을 때 그 중에서도 펀치력은 린데롬즈가 최고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합 이후에 린데롬즈가 뭐 세계 챔피언 IBF 네. 세계 챔피언도 되고 그리고 또 잘 싸웠기 때문에 뭐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정말 강자였던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린데롬즈가 달인 반원을 이겼나요? 누구를 KO를 이기고 챔피언이 됐었는지. 챔피언을 한 건 맞는데 맞습니다. 달인 반원을 이겼나? 다림바노는 아이란 바클리한테. 아이란 바크렌. 누구를 이기고 챔피언 된지는 모르겠는데. 찾아보겠습니다. 이때도 박종팔 선수가 연습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차전에 한번 만나보고 이게 보통 상대는 아니구나 해서 연습을 좀 많이 하고 올라갔던 것 같고 그랬기 때문에 다운을 또 극복하고 체력이 15라운드까지 또 이렇게 싸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7차 방어를 성공하고
이제 WBA나 WBC가 WBC 슈퍼미들급을 창설한다는 뭐 이제 기사가 막 올라오고 할 때였는데 8차 방어전은 광주에서 7월 달에 이제 갖게 되죠. 그때 엠마누엘 오티를 그 4라운드에 KO로 꺾고 이때 좀 간만에 좀 일방적인 KO 승이 나온 그 방어전이 아니었나 싶어요. 전적이 어땠나요? 엠마누엘트가? 근데 오티 선수는 뭐 우간다 출신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요. 네.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동양 랭커였는데 급조된 도전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시합 전에도 전적이 뭐 뛰어나거나 그렇진 않았고 체형이 얼굴이 좀 작고 키는 크지만 얼굴이 좀 작고 턱이 약해 보였던 이렇게 그런 선수. 무난하게 KO를 시합 전부터 무난하게 KO를 이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고 뭐 시합 내용도 뭐 금방 완전 예, 일방통행이죠. 예, 일방적으로 이겨서 뭐 국적만 뭐 우간다였지 이렇게 강한 인상은 못 줬던 선수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복싱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강한 상대와 한 번 대전한 다음 시합엔 굉장히 잘 싸워요. 그 자기 실력 이상의 기존의 그 예상평들보다는 좀 더 잘 싸우는 경우가 많은데 이 시합이 바로 그런 시합이었던 것 같아요. 또 궁금한 거는 이게 보다 보니까 불과 이 지명 방어전을 린드롬즈 선수하고 굉장히 어렵게 끝냈는데 석 달도 안 된 두 달 한 20일, 80일 만에 이게 방어전을 또 했다는 게 이게 또 웬만한 또 부담이 많았을 텐데 어찌됐건 상대가 강하고 약함을 떠나서 컨디션을 또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짧은 기간에 또 방어를 그러네요. 했네요. 두 달 좀 넘네요. 예, 한 80일, 80일, 90일도 안 되는 기간인데 이때는 아마 그 타이틀 매치긴 했지만 엠마누엘 오티에는 위협적인 부분이 전혀 없었어요. 예. 그래서 아마 좀 쉬어가는 방어전 겸 그 WBA로 갈아타기 위한 어떤 전초전, 그 컨디션 점검, 뭐 워밍업 이런 정도의 시합이지 않았나는 생각이 되고 오티를 꺾고 나서 이제 조금 지나서 타이틀 반납 기사가 나오죠. 네. 그리고 WBA의 초대 챔피언 결정전에 이제 출장한다는 기사가 이때 떴어요. 통합으로는 힘들었을까요? 이 당시만 해도 그 WBA나 WBC가 IBF라면 7을 떨었어요. 그다음에 같은 격으로 보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았던. 신설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뭐 해글러라든지 뭐 이런 그 해글러가 컸던 것 같은데. 네, 해글러와 두란의 경기가 컸어요. 그때 WBA, WBC가 IBF를 완전히 이제 딸을 놓고 뭐 그 해글러의 방어전 중에 월포드 사이피언 경기는 WBC 1인데도 WBA, WBC가 승인을 안 해버려요. 그래서 IBF 타이틀 매치로 그때 치러지거든요. 박탈당했나요? 아니요, 박탈을 박탈. 한다고 엄포를 줬죠. 근데 해글러가 맘대로 해. 그러고 방어전하고 두란과 방어전 결정을 딱 해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WBA, WBC가 슬그머니 들어와서 다 통합전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WBC에서도 15라운드는 죽어도 안 한다고 했지만 두란전에서 허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 특급 선수들에 대해서 기구가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그런 이제 서열 정리가 좀 됐고 그런 그 뭐 네임밸류 있는 선수가 아니라면 WBA나 WBC는 IBF를 그 완전히 그 따돌림 시키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통합전은 이때 아마 불가능했을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87년 12월 6일입니다. 그때 이제 헤수스 가야르도와 타이틀 매치를 갖게 되는데 내용이 엄청났죠. 이 2라운드 안에 뭐 15라운드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압축시켜놓은 하이라이트를 보는 듯한 그런 시합이었는데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다운되길래 저거 못 일어날 줄 알고 그냥 이렇게 좀 회의적인 그런 시각으로 봤었는데 또 역시 박종팔 선수 특유의 그런 연습량과 이때도 연습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쓰러졌는데 그렇게 쉽게 일어나서 또 바로 맞받아 쳐서 그 또 두 차례나 다운을 시키고 다음 라운드에 그림 같은 그 장면을 연출하면서 역전 KO로 챔피언이 됐는데 이 시합은 정말 이거는 명승부라고 짧은 명승부라고 할 수 있죠. 기억나시나요? 네, 이건 뭐 확실히 기억나고요. 이제 IBF 챔피언 오랫동안 방어를 하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당시만 해도 IBF가 좀 지명도가 좀 낮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이제 정말 챔피언 대우를 확실히 받겠다라는 이제 출사표를 던지고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WBA에서 또 신설을 해버리니까 네네. 이 박종범 선수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점에서도 아주 좀 운은 실력도 실력이지만 운이 또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게 따라줬던 이제 것 또 더 이제 운이 또 따르려고 하니까 뭐 비즈니스도 한몫을 했겠지만 가요르도라는 선수와 지명전을 하게 되는데 이거 어쩌면은 오베메야스랑 지명전을 할 수도 있었는데 같아요. 이게 그거는? 먼저 이제 동아프로모션 김현치 관장님이 이제 아무래도 WBA 쪽이랑 또 아무래도 긴밀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이 가이로드 선수가 뭐 아마 생활도 좀 했다고 들었는데 펀치력은 좀 중량급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 기억에 19승 17KO 1패였고 있는데 왼손잡이 이제 카운터에 맞아서 아까도 이사님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쓰러지면 권투에서 일어나기 좀 어렵다고 하는데 저도 딱 시작하자마자 맞길래 이건 뭔가 그래서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데 근데 운동을 많이 했다고 정말 느껴지는 게 이렇게 앞으로 쓰러진 선수가 바로 진짜 쉽게 밖으로 일어나는 바깥으로 돌지도 않고 붙잡지도 않고 그냥 난타전을 해서 바로 상대를 다운시키고 KO로 이겼다는 거는 정말 운동을 많이 안 하고는 이렇게는 나올 수가 없는 거고 그냥 바로 끝나는 건데 운동을 많이 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런 경우 좀 연장선상에서 생각되는 시합이 뭐 아벨라랑 프로덴쇼 네네. 카로도나 카르도나 예. 그 시합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끝났죠, 이제, 그냥. 예. 그냥 끝나고 그러는데 뭐 앞으로 이렇게 영화처럼 넘어 쓰러진 건 두란하고 헌즈 그 경기도 그러네요. 예, 2라운드. 스트레이트 이제 왼손으로 딱 겨누고 있다가 라이트 스트레이트에 영화에서처럼 앞으로 쓰러져서 뭐 두란 팬들은 뭐 역전 KO도 가능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네요. 예, 두란 팬들에서 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역전 KO도 가능했다 일어났으면. 근데 워낙에 충격적으로 KO를 그러니까 저는 뭐 아니 솔직히 그 시합에서 역전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예, 두란 팬들은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걸 그러더라고요. 들은 적이 있나요? 상대편이? 두란 팬들은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도 역전 KO도 가능하다. 뭐 그렇게 했다는데 저는 헌즈 팬으로서 정말 멋있는 시합 쿠에바스 전이랑 어떻게 보면 약간 비슷한데 그 단신의 파이터를 무참하게 KO 시킨 그것도 정말 위대한 KO 아닙니까 두 분 다. 근데 이 헌즈 팬 입장에서는 정말 멋있는 KO였지 않나. 가슴 아픈 패배는 뭐 당연히 마빈 헤글러한테 진 거지만 그거는 그게, 예. 마빈 헤글러도 그렇지만 이제 바클리한테 넘어갈 때 예, 그거는 그때는 정말 의미였어요. 헤글러는 뭐 그래도 헤글러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바클리한테 졌을 때는 이건 뭔가 싶기도 하고 좀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렇게 명승부 제조기답게 그 가이르도를 역전 KO 승으로 꺾고 IBF에서 WBA로 이제 갈아탔죠. 갈아탔고 그해 그 다음 해죠. 3월 1일에 그 폴리 파시레론을 맞아서 전주에서 1차 방어전을 갔습니다. 이 폴리 파시레론도 동양에서는 그래도 난다긴다 하는 선수였었죠. 그런데 이 시합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냥 뭐 결과론적이지만은 그 동양 타이틀 매치를 본 것 같은 딱 그 정도로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 시합은 별 감흥이 없었어요. 그 시합 전에 오히려 챔피언 측에서 이 도전자가 좀 중량이 좀 오바돼서 시합이 개최가 무산될까봐 걱정했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그래서 뭐 지금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 경기도 뭐 동양 타이틀 매치 정도 그리고 무난한 KO로 예상을 했고 뭐 예상대로 가볍게 KO로 이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그런데 네. 그때 당시에는 WBA 뭐 세계 타이틀 매치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연출을 잘했다고 그래야 되나 방송국에서 그때 당시에는 그냥 세계 타이틀이니까 뭐 세계 타이틀이다 하고 이렇게 좀 관심을 더 집중해서 본 건데 지금 생각하면 이게 동양 타이틀이잖아요. 네. 그렇게 좀 뭐 그렇죠. 사실 그 오벨메이아스와 해야 되는데 WBA에서 이제 그 한 쿠션을 준 거죠. 선물로 줬고
이때는 WBA와 동아 프로모션이 너무 가까울 때였죠. 그러니까 유명호 선수가 이제 85년 말에 세계 챔피언이 된 상태에서 한참 이제 방어전을 계속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고 박찬영 선수도 87년에 챔피언이 됐다가 또 뺏기는 과정 다 WBA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WBA 본부에서도 타이틀 체급을 새로 신설해서 거기 초대 챔피언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대한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끔 배려를 좀 해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사실 파시레론과의 경기는 1차 방어전이라기보다는 그 오벨 메이어스와의 리턴 매치에 앞선 전초전 같은 성격의 그 경기였고요. 이 선수 나중에 동양 챔피언 되지 않나요? 이 전에도 동양 챔피언이었죠. 네. 동양 챔피언이었고 인도네시아에서는 그래도 알아주던 그런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파시레론과의 경기가 박종팔 선수 커리어의 마지막 승리죠. 그리고 2달 20일 후에 88년 5월 23일이죠. 프렌시오 오벨 메이아스와 그 두 번째 재대결 타이틀 2차 방어전을 갔습니다. 근데 박종발 선수가 너무 이 간격이 시합을 치르는 간격이 너무 이렇게 좁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그렇죠. 중량급, 경량급도 아니고 중량급인데 그래서 2달, 3달에 한 번씩 이렇게 시합을 하니. 좀 세계 타이틀 매치 치고는 좀 빠른 시간에 시합을 했던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1차 방어전 그 아까 파시레론 요때 이미 그 지명 방어전을 해야 되는데 훈련비 쪽으로 이제 지급을 하고 그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2차 방어전을 이제 1차를 한 다음에 이 한 관계로 조금 빨리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텀을 두고 한 7월이나 8월쯤에 해야 되는데 바로 두 달 보름 정도 한 80일 정도의 기간에 바로 붙었던 게 또 2차전 시합할 때 이제 그때 MBC 광고할 그 시합 예상에 뭐 재대결에서는 우리 박종팔 챔피언이 이기지 않을까 뭐 이런저런 이유를 많이 줬죠. 아무래도 노장이고 해서 뭐 우리나라 저도 당연히 뭐 이번엔 이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예상하고 저는 이긴다고 봤는데 저도 그렇게 예상했어요. 이젠 이기겠지. 글쎄요. 이 시합은 솔직히 박종팔 챔프가 운동을 많이 했다고 보진 않아요. 저는 만약에 많이 했으면 저는 잡았을 것 같은데 좀 근데 상대성이라는 게 네. 그런 이제 선수 간의 상대성이라는 게 있는데 연습을 아무리 하든 연습을 적게 하든 어떤 선수만 만나면은 이렇게 작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박중팔 선수와 오벨 메이아스와의 이 상성이 너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은 팔이 길고 그다음에 유연하고 그다음에 펀치력도 어느 정도 있고 스텝도 박종팔 선수보다 느리지가 않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어떤 하체면 하체, 상체면 상체에서 들어갈 수 있는 박종팔 선수의 연타가 일단 뭐가 들어가야 일단 경기가 풀리는 법인데 연타를 어떻게 한 대는 어떻게 해서든지 맞출 수는 있겠지만은 2타, 3타, 4타가 들어갈 수 없는 신체 구조를 가진 선수고 그런 유연성이 있던 선수였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박종팔로서는 아무리 연습을 했고 최전성기에 붙었다고 해도 오벨 메이어스의 그 벽을 넘기가 조금 어렵지 않았나. 언제 어느 때 어디서 붙더라도 이 선수한테만큼은 좀 힘들지 않나라는 좀 그런 생각이 지금 듭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권순천 선수가 정종관 선수와의 그 어떤 객관적인 전력 비교를 하면 참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나는데도 그렇죠. 그 선수만 만나면 꼭 헤매는 뭐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오벨 메이어스는 근데 이제 물론 아까 구본종님 말씀처럼 저도 기대는 많이 했죠. 이제 2차전이고 한국에서 했고 하고 연습량도 많았고 그렇지만은 그걸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황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그 상대성이라는 건 반드시 존재하는 것 같아요. 운동 이 스포츠에서는. 그러면서 타이틀을 참 아쉽게 이제 날렸는데 이제 박종팔 선수는 이때 좀 뭐랄까 그러니까 배터리가 좀 떨어질 때도 사실 됐어요. 그냥 거의 한 10년간을 쉼 없이 계속 두세 달 만에 한 번씩 그렇죠. 시합을 하셨고. 달려왔고 그것도 중량급이었는데 그리고 이 시합에서 이 상처를 많이 받으셨던 것 같은데 뭐 앞니 몇 개가 나갔다고 그러고 버팅으로 인해서 그러다 보면은 신체성으로도 많이 좀 허약해지는 그런 상태가 온 것 같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많이 지금 힘들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진짜 돈도 벌 만큼 벌었고 명예도 진짜 충분히 쌓았고. 등도 따뜻하고. 맞습니다. 이미 이때 이제 나이가 30줄을 넘었을 때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좀 안이해졌던 그런 면이 있었을 것 같고, 아무튼 뭐 타이틀은 그렇게 날아갔는데 참 재밌죠. 그러면서 이제 백인철 선수도 그 87년도에 정말 어렵게 찾아온 세계 타이틀 도전 기회를 날리고 체급을 올리면서 이제 동양 미들급 챔피언이 돼 있던 상태였는데 두 선수가 이제 어떻게 맞붙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그 맞붙는 체중이 80kg 가까이 맞아요. 됐다고 들어가지고 나이트 미국 이상. 예. 그러면은 제 본 실력이 안 나오지 사실 적정 체급에서 이 사실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복서들이고 백인철 선수도 좋아하세요? 그럼요. 예. 좋아하는데 박종팔 챔프를 더 좋아하긴 했지만 백인철 챔프도 한국을 대표하는 스타기 때문에 당연히 좋아하죠. 근데 이제 이 두 분이 시합한다고 했을 때 기대도 많았고, 근데 조금 이제 승패를 결정지은 게 제 생각에는 이미 박종팔 챔피언은 오랫동안 챔피언을 했고 챔피언을 뭐 여러 번 방어를 하고 WBA까지 정복을 하고 했기 때문에 솔직히 뭐 권투에 큰 뭐 지는 해 예, 느낌이 났죠. 예, 그러니까 미련이랄까 뭐 이렇게 하니까 라이벌이 잡히니까 하긴 한 건데 요게 한 3, 4년 정도 빨리 붙었으면 어땠을까. 물론 체급은 그때는 달랐지만 그런 예, 얘기들을 많이 그러니까 하세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물론 백인철 챔프 같은 경우는 국내 선수하고 뭐 전승이고 거의 다 KO로 이긴 거는 뭐 사실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박종팔 챔프가 전성기 때 했더라면 결과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뭐 백인철 챔프의 팬들께서는 좀 속상하시겠지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요때 제가 알기로는 백인철 챔피언은 이 당시 합숙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절박했고 더 절박했고 정신력에서 차이가 예. 났다는 거죠. 정말 뭐 마지막 기회니까요. 이때 졌더라면 뭐 세계 타이틀 매치 도전할 수 있는 기회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뭐 합숙을 했다고 들었고. 이게 거의 성격이 세계 타이틀 이 오벤 메이어스에게 도전 결정전인 그런 성격이었나요, 이 시합이? 그렇진 않았어요. 예, 그 당시에 이 경기가 매치됐을 때 승자에게 도전권을 준다. 그거는 아니었고요. 없었어요. 그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계약 체중에서 솔직히 백인철 선수가 월등히 불리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걸 왜 한 이렇게 건데, 체중을 왜 80kg라는 말도 안 되는 체중으로 시합했는지. 아마 그 좀 이벤트적인 성격도 있었고, 예. 두 선수가 타이틀 홀더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그 박종발 선수가 백인철 선수의 동양 미들급 타이틀에 도전하는 모양새는 더 이상하고, 그러니까 이제 두 선수가 뭐 너무 많은 감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편하게 하자 서로. 그랬던 예. 것이 아닐까 싶고, 그래야 또 좋은 기량이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또 말년에 있는 선수들에 대한 예우 같기도 하고요. 근데 몸집들이 너무 그렇게 라이트 헤비급 이상 거의 크루저급 가깝게 하다 보니까 보기에는 솔직히 좋지는 않았어요. 운동을 좀 두 분 다 안 한 느낌으로 그냥 이렇게 평상시대로 있다가 올라온 느낌으로 그래서 이렇게 그림은 좋지는 않더라고요. 한 3라운드 지나니까 체력이 완전히 떨어진 게 눈에 띄게 보였기 때문에 뭐 이때는 뭐 거의 승패가 정해지지 않았나. 그래도 그 박종발 선수 그래도 그 이름값을 하신 게 그 쓰러질 듯 하다가도 쥐어짜는 그 30초씩 10초씩이라도 쥐어짜는 모습이 너무 그 예전에 그래도 박종팔이구나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웠던 시합입니다. 박종발 선수로서는 마지막 경기 또 은퇴하는 그 아쉬운 시합인 반면에, 백인철 선수로서는 정말 어렵게 찾아온 그 마지막 끈을 잡고 이제 다음에 세계 챔피언으로 이어지는 그런 경기가 됐었죠. 자, 박종팔 선수가 총 53전을 싸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정말 많이 싸우셨네요. 그러네요. 77년부터 88년까지 11년간 꼬박 그 경기를 가졌고, 46승 39KO, 또 5패 1무승부 1노콘테스트 이런 기록을 남겼는데, 대단한 선수를 저희가 이렇게 리뷰를 해볼 수 있어서 이 또한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3부에 걸쳐서 박종팔 선수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고요.
뭐 생각이 많이 나네요. 그 박종범 선수가 그동안 치러왔던 경기를 뭐 이렇게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TV 앞에 앉아서 보던 그런 기억도 나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다방에서 이제 그 경기를 봤던 그런 기억들도 났는데, 이런 추억을 선물해주신 박종팔 선수에게 다시 한번 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좋은 그 추억의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더 좋은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